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유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정말 오랜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박스권 예상되는 만큼 월요일에는 하락 마감, 어제는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장은 좀 하락할 수 있는 조정의 기미가 보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어제는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의 힘을 끌어올렸고 기관들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한 매수 보이면서 시장의 하방을 지지해줬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마감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8%대로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여전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전달보다는 둔화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굳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좀 잘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계속해서 박스권 그리고 변동성 장세, 개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팽배합니다. 이런 분석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1시간 동안 고수익 작전 타임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 빅테크를 향한 칼날, 네카오의 운명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사고 계시는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RFHIC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장성 주목할 만한 코스닥 업종들, 스몰캡 업종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G 대장주인 RFHIC고요. 대장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 갖고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기소포트, 오늘은 배당주, 매력 포인트, 보험주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에는 금리 인상을 시행하기도 했고요. 연준에서도 점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런 주식 격언도 있는데요. 이 점점 찬바람이 불어오는 만큼 배당주, 보험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빅테크를 향한 칼날, 네카오의 운명은? 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네카오가 바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쳐진 합성어겠죠. 최근에 금융당국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규제 여파 발언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한 주간 정말 크게 하락했습니다. 카카오도 어제 한 4% 급락했다가 장 막판에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거의 추세가 깨졌다시피 할 정도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 막막하더라고요.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반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이런 조정세를 겪고서 좀 장기적으로 횡보할지가 크게 걱정입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운명 짚어주시죠. 네,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 쪽에서는 참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작부터 결론으로 말씀드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런 때 기업의 노이즈가 커졌을 때 매수하는 건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비중을 잘 정리를 하셔서, 즉 한 번에 다가 아니라 계속 분할 관점 쪽으로는 흔들릴 때 사는 거는 어떤 기본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주에 대한 규제, 이쪽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분별한 확장세, 공룡 카카오 이런 표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압박이 좀 커졌던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뭐 다 아셨을 겁니다. 이렇게 뭐 꽃 배달까지 들어올 정도로 또 이제 택시 같은 경우도 어떤 특정 시간대 복잡한 시간대는 3,000원, 5,000원을 내야 잡힐 정도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어떤 그 골목 상권에 대한 위협들이 상당히 큰 흐름들은 왔었는데 하필 왜 이 시점에 그동안에도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은 여기서 어느 정도 어떤 규제가 들어오느냐가 가장 정치적인 문제 쪽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중소상인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침 때문에 타격이 큰 상황 쪽에서 뭔가 지치고 힘들 때 오히려 이쪽에 대한 약간 어떤 압박들을 오히려 지금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관심을 좀 돌리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근데 그런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규제란 부분들은 이런 데서 계속 어떤 정부와 어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엔 지금 애플의 인앱 결제와 관련된 이슈로 또 뜨거운 논란이 있어서 이어졌던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항상 확장하려고 하는 플랫폼과 이를 어느 정도 규제하려는 정부 사이에 줄다리기는 이어져 왔다라는 게 가장 큰 상황들이고요. 근데 그런 확장세는 아무래도 정부의 입김이 커졌을 때 더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이게 되면 이번 스토리도 거의 비슷한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네이버 카카오와 관련된 이슈에 일단 일단락될 수 있는 봉합은 두 가지 차원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정부가 그러면 지금 규제 얘기를 뭐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다. 뭐 얘기는 뭐 별 얘기를 다 썼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그 구체적인 규제가 들어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어떤 독과점 기업들에 대해서 강제 분할이라는 조치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할시키면서 더 이상 연관성이 없게 만들었던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보다는 뭐 지주사라든가 지배구조를 더 좀 개편시키는 방향 쪽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그 다음에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지탄을 받을 정도로 좀 심하게 한 거 아닐까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하겠죠. 그런 쪽에서 기업들의 자구책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대표적으로 어제도 카카오에서는 상생기금 3천억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삼가하겠다. 그래서 뭐 꽃배달 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자제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투자 심리를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즉 기업이 더 이상 지탄받지 않게 액션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게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들이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부분들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매출의 거의 50% 이상이 쇼핑, 그러니까 커머스 쪽입니다. 카카오는 또 매출 절반 이상이 컨텐츠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금융 관련된 어떤 중개나 어떤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다라고 해석되는 부분들이나 또 추가적으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나 추가적인 금융 중개 관련된 서비스를 합치게 됐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매출 비중이 아주 크게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어떤 그 실적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런 어떤 뉘앙스나 센티멘탈 관점 쪽에서 위협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훼손들은 일단 그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과정 쪽으로 바라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그런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그렇게 추세적으로 쭉 올라갔을 때는 저렇게 비싼데 언제 살까라고 고민하다가 지금같이 또 급하게 또 밀려내려오게 되면 또 더 하락할까 봐 못 사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래저래 못 사는 현상만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주식을 사실 겁니까? 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그냥 또 지켜보겠다라는 입장들이죠. 그래서 항상 다시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게 되면 큰 성장에 대한 어떤 변화들은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성장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핵심적인 매출 비중을 생각했을 때는 대표적으로 그 무분별한 확장세가 오히려 집중하는 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들을 생각했을 때 너무 지금은 또 우려감을 크게 반영한 주가라고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다는 관점 쪽에서 서서히 모아가는 게 더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업체들 중소형 쪽도 눈길이 가죠. 대표적으로 쿠콘이라고 하는 API 관련된 쪽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맞춰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또 원티드 랩이라고 하는 AI 기반의 채용 매칭 서비스를 하는 기업, 또 엠로라고 하는 SCM, 그러니까 즉 공급망 관리 관련된 쪽에서 우리나라 1위를 보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 성장세 탄탄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를 뒤따라갈 만한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지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빅테크 규제 관련해서 쿠콘과 윈티드랩, 엠로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시대 돌입이란 주제입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슬금슬금 위드 코로나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도 문 대통령이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와 함께 상생하는 그런 일상이 좀 복귀가 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대단했죠. 노랑풍선도 19%, 하나투어 9% 마감했고 또 대한항공에서도 기관의 수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4% 이상 상승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이제 여행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여행 안 간 지 너무 오래돼서 벌써 막 이런 글 보니까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강했었죠.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글로벌 전반적인 국가도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70%대 1차 접종률이 들어올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쪽이 이제 어떤 시간의 문제지 변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쪽에서 어제 글로벌 전일 그 미국 증시의 동향과 같이 컨택트화라고 불렸었던 항공 여행주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여행사들 같은 경우도 벌써 직전 고점 때 6월 달에 보였었죠. 그때 흐름들과 약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게 되면은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주가가 이를 선반영하면서 먼저 반영했던 측면들로 봤을 때는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라는 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빠르게 올라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도 지켜본다라는 관점 쪽에서 급한 상승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여행사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가장 큰 수익 기반은 쉽게 말씀드리면 패키지 여행이죠. 즉 그 항공부터 숙박까지 다 짜여진 일정 안에서 어떤 여행사가 깃발 들고 뒤를 따라가는 그런 여행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그 여행사 입장 쪽에서는 수익성이 좋았을지 몰라도 이제 여행 객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몇 번 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자유여행 가는 게 훨씬 좋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구조죠. 그런 쪽에서 코로나19 이전부터도 벌써 여행사들은 수익 구조가 이런 변화 때문에 꺾이기 시작했던 상황 쪽에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쪽에서 물론 구조조정 잘했고 나갈 이제 판관비나 인건비 등 모든 것을 합쳤을 때도 비용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실적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실적에 이어지는 구조 상당히 양호한 건 사실입니다만 기존처럼 코로나19 이전처럼 빠르게 패키지 여행과 함께 변화가 될 가능성은 좀 제약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이상의 수익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더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항공주도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 국제 여행 계획이 조금씩 더 증가가 되면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가 좀 더 늘어나는 부분들도 체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대감이 더 반영되면서 움직인 주가 수준들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라는 쪽으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어떤 주가의 상승 패턴이나 좀 기존 고점과 아직 크게 진입하지 못했던 종목들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 이제 막 저점에서 더 턴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물론 성수기는 지났겠지만은 여전히 이런 제주도에 대한 선호와 함께 그리고 또 그동안 드림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같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실적의 턴어라운드 기반들은 마련됐었을 때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CJ CGV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마스크 쓰고 영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봉하는 영화가 없어서 영화관이 운영이 안 됐겠죠. 근데 이번에 마블 시리즈부터 또 연말에 이터널스, 스파이더맨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대작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 그에 따른 영화관의 반응은 오히려 이제 좀 선수단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신 방직이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고디바 초콜릿 그리고 바디샵 이런 그름부터 신동 와인 이런 쪽까지 약간 컨택트와 관련돼서 연결될 수 있는 회사들이 더 많다라는 데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면화 가격 상승세와 실적의 변화까지 생각했을 때 많이 좀 소외됐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행주들이 이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는 패키지 여행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이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는지를 지켜보시면서 이 주가 반영도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이외에 또 롯데관광개발과 CJ CGV, 일산방직까지 앞으로 바닥에서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대응 작전 한번 여쭤봐야 할 텐데 이번 주는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상승을 마감을 했지만 오늘은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세워주시죠.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는 투자 심리 불안한 흐름들이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추석 사이에 현금을 쓰려고 하게 되면 오늘까지 팔아야 이제 금요일 날 출금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봤을 때는 어떤 정체나 어떤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환율 좀 안정되면서 수출이 9월 달도 상당히 양호하죠. 게다가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코스피 지금 3,150선 정도는 PER로 계산해 보게 되면 선행 PER 한 11배가 안 되는 수준 정도라고 했을 때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는 시장이 급락을 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향성이 모호한 채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장세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신용잔고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부담은 되고 있고 또 10월달 같은 경우 CFD 같은 계좌, 즉 전문 투자자가 어떤 파생 상품 쪽으로 진입했던 파생 상품 개념으로 진입했던 즉 기존에는 증거금을 10%만 내고 삼성전자를 사서 매매를 해서 차익 결제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는 40%까지 증거금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증거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예전만큼 더 많이 못 산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담감도 또 시장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관련된 여파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관리하자. 그래서 지금 계좌 압축해서 추석 연휴를 보내되 오히려 그 사이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간에 좀 또 많이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때 대응하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계좌 그리고 종목 압축해서 일단 추석 연휴 잘 지내고
또 그 다음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방향성은 없지만 변동성은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좀 잘 대응을 해봐야겠고요. 또 신용 물량에 대한 증거금들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매도세도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 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안 계시고 화면 속에 계시네요. 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죠. 네. 스튜디오 말고 화상으로도 앞으로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으로도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종목 리포트 바로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 RFHIC입니다. 작전 리포트에서 꽤 자주 출몰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코스닥에 있는 스몰캡 업종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알아보고 있는데 대장주 미리 말씀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네요. RFHIC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5G 쪽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쪽 대장주를 또 점령할 수 있을지 한번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어제 BH도 그렇고요. 오늘 RFHIC도 그렇고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살펴보면서 한 섹터마다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그리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들을 좀 꼽고 있습니다. 꼽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RFHIC 대장주 미리 말씀드립니다 라고까지 이야기 헤드라인을 좀 잡아봤습니다. 자극적이지만 조정 시에 모아가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오늘 작전 리포트 분석을 통해서 고개가 끄덕여지시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유진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그리고 9월 15일 하나금융투자 발간 리포트 세 가지 리포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5일 하나금융투자 리포트가 사실 어제 저녁 늦게 그 증권사 홈페이지에 업로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신규로 발간된 리포트를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 국내 유일의 질화 관련 기반 RF 핵심 부품 제조 기업입니다. 이미 많이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신호를 증폭하고 트랜지스터 그리고 전력 증폭기 RF 신호를 증폭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요. 트랜지스터는 RF 신호를 증폭하는 반도체 부품이고요. 전력 증폭기는 트랜지스터를 비롯한 다양한 부품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증폭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통신 기지국 등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레이더, 무인 항공기 관련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군용 레이더의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반도체나 의료 장비까지도 응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통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의료기기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선통신기지국은 5G 통신장비 수혜주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5G, 6G 그 이상으로 나아갈 때에 이 RF 관련된 부분들은 꼭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1위부터 4위 기업까지의 거래 벤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 레이더 쪽으로도 이해를 해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수한 기업들, 글로벌 1위 내지 5위 기업들과의 거래선 여전히 유지 중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질화 갈륨 그리고 또는 탄화 규소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화합물 반도체가 중요한 이유는
친환경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이유는 효율은 높아지고 크기는 줄어들고 그리고 열 전도도도 높아지고 전력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고 전력 손실률도 줄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합물 반도체의 장점으로 본다면 고성능, 고효율, 저발열, 그리고 소형화가 가능한 반도체가 화합물 반도체다. 그래서 화합물 반도체 또는 화합물 전력 반도체를 사용했을 때 불필요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라고 불리는 이유가 지금의 반도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술이다. 결국엔 우리는 LTE 시절부터 3G, 4G, 5G, 이제는 6G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에서 탄화 규소 반도체, 그리고 질화 갈륨 반도체, 더 나아가서 다이아몬드 기반의 반도체까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 반도체도 이제는 전력 효율을 좋게 하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그리고 전력 손실을 줄여가는 그런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라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FHIC의 투자 포인트를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5G 통신 장비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5G 상용화 확대에 따라서 본격적인 성장이 전망된다. 5G 시대에 고주파 사용은 물론이고 데이터 속도가 그리고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4G 또는 3G에서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5G는 이제 대세다, 걸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질화 갈륨 기반의 반도체가 이제는 이 더 많은 용량 그리고 더 높은 속도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이 질화 갈륨 소재의 트랜지스터 그리고 전력 증폭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시너지입니다. 레이더, 위성, 그리고 한 번도 쉬면 안 되는 무인 항공기, 통신 관련된 부문으로서 방산 기업과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 그리고 2위 기업은 보잉, 12위 기업은 에어버스, 68위로서는 우리나라의 LIG 넥스원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위, 2위, 4위, 5위, 7위, 9위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에어버스 12위 레노라 하는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의 시너지, 벤더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터키 등 글로벌 40여 개의 방산 기업들과 프로젝트 참여 중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조업체 중 국내 기업으로는 100대 방산 기업 중 다수와 벤더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RFHIC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인데요. 질화 갈륨 반도체 다음이 이제는 다이아몬드 기반에서의 질화 갈륨 반도체입니다. 실리콘 기반의 반도체, 그 다음은 탄화 규소 기반 위에서의 질화 갈륨 반도체, 이제 마지막 끝판왕으로는 다이아몬드 기반 위에서의 질화 갈륨 반도체인데요. 이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건 무엇이냐? 소형화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발열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주파수에서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웨이퍼의 크기는 8인치 웨이퍼에서부터 4인치, 6인치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고주파수 영역으로 지금은 LTE를 넘어선 5G가 커봐야 3.5GHz인데요. 앞으로 이 통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속도와 고용량을 잡기 위해서는 고주파로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올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40GHz까지 상용화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더 먼 미래를 봤을 때에는 또는 위성이나 군용 장비 쪽에서는 더 높은
고주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RFHIC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부분에 2분기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출액 300억, 영업이익 28억으로 2분기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완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4%,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2,700%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여기에서 미국 버라이즌 향 매출이 4분기부터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 재차 한 단계 높아진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시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지만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날짜로 발간된 RFHIC의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리포트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실적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2분기부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3분기와 4분기 여지없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순이익 측면에서도 거침없이 상승해 나가는 모습이 가장 큰 좋은 점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HIC를 제가 대장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4분기부터 좋아지는 버라이즌 향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10월 미국에서는 3.5GHz 주파수 경매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방산 매출까지도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4분기 이익이 앞으로 2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22년도 삼성향 총 매출 9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전 세계 5G 시장, 우리나라는 5G가 이제는 대중화가 되었다라고 보고 계시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인도나 아직까지 5G 장비 도입에 대한 부분들은 개척되지 않은 시장이다. 아직 상용화, 대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보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600MHz부터 5G에 대한 장비 도입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결국에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지국이 더 많아져야 되고 거기에 기본 주파수는 3.5GHz가 사용될 것입니다. 트래픽 급증에 따라서 고주파 사용은 필수이고 이제는 3.5GHz를 넘어서 28GHz에 대한 이야기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고주파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대장주는 수혜주는 RFHIC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상위 웨이퍼 업체와의 조인트 벤처 설립 이야기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RFHIC가 설계하고 글로벌 웨이퍼 업체가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제는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 한 발짝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 문턱에 있는 기업이 RFHIC 아닐까. 그래서 저는 미래 먹거리,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이제 캐시카우는 통신 장비고 미래 먹거리로서는 반도체 생산 기업으로의 전략적인 도입, 이 부분을 미래 먹거리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됩니다.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이기 때문이죠. 기술적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선을 긋는다면 이러한 추세선을 그으면서 작전 리포트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과 바닥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닥 구간을 일부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했는데 이탈한 기업들이 추세선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실적입니다.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지고 3분기보다 4분기가 완연히 좋아지는 기업이 RFHIC다라는 말씀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드렸고요. 이제 이 평행한 추세선을 대부분 위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래로도 한번 내려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구간의 밑꼬리 구간까지도 이 추세선이 좀 내려왔습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왔을까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시장 조정으로 좀 내려왔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는 현 구간이고요. 다시 한번 평행한선을 그어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1차적인 되돌림 자리가 확인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올려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흐름까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으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수익 극대화 라인까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패턴들이 좀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산정한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미리 말씀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증권사 리포트 중에 가장 높은 목표가는 6만 원이다라는 말씀까지도 좀 드리면서 어제 BH와 마찬가지로 RFHIC도 이제는 더 이상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5월 26일, 8월 18일, 그리고 오늘 9월 15일 이렇게 3번 작전 리포트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작전 리포트에서 올해 안에는 다룰 계획이 없습니다. 대장주로서 우뚝 섰을 때 그때 다시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였구나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가지고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까지도 함께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요. 미래 성장 모멘텀까지도 겸비를 했고 주가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렸듯이 바닥 중에 바닥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FHIC 끝으로 살펴보면서요. 내일 또 한번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가져 나올지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RFHIC 살펴봤습니다. 가시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도 차트상 굉장히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장기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매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코스닥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 계속 리뷰해드릴 예정이고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샵 0082번,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진 시간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이제 벌써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운용 원칙 뛰어넘고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입니다. 동신건설과 삼익 THK 14%대 수익률 달성했고요. 서암기계공업 15%, CJ ENM은 26.67% 챙겨갔습니다. 목표 가격에 도달을 전부 성공했고요. YJM 게임즈는 16.96% 얻어가면서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태경 BK가 수익률 32.8% 도달한 모습이죠. 나머지 종목들 광주 신세계가 여전히 두 자릿대 수익률 유지해주고 있고요. 알랩과 한라홀딩스도 조금씩 수익률 더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현재 9%대 손실 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8월에 편입된 종목 그리고 9월 초반에 들어온 종목들까지 있습니다. 대웅제약과 CJ ENM 그리고 황금 ST는 아직까지 좀 마이너스권에 들어와 있고요. 삼각 MNT가 1.45%, 디스플레이텍이 5.9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벌써 2021년이 다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계절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배당주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도 있고요. 또 보험주도 있는데 오늘 저희가 좀 보험주 전망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험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특히 이제 작년에 대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결국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다가오고 있다. 경기 회복이 정상화되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금융 관련주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큰 은행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적인 부분이 당연히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배당을 4% 정도 은행주들이 이제 보통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배당주로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금융주 하면 은행도 있지만 보험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들도 금융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보험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대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뭐 고객들이 자신의 보험을 갖다가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 당연히 그런 이제 뭐 수수료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은행과 동일하게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보험 회사도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증권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증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와는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빠지는 그런 흐름들은 당연히 피할 수 없겠지만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금융주들, 배당주들, 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배당주가 보통 바닥인 경우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뭐 그런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7월이나 6월이나 이쯤 저점 구간, 바닥 구간을 좀 공략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배당주들의 흐름들을 한번 쭉 놓고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놓고 연간 어디쯤이 저점이었나라는 부분들 물론 뭐 팬데믹이라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시점을 제외한다면 보통 이제 12월에 이제 배당락 걸리고 나서 다음 연초가 됐을 경우에 저점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을 보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아예 배당 결정 나고 모두가 이제 배당주를 다 파는 시점 그때 저점을 노려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험주들 한번 볼 텐데 보험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주들의 주가는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배당 성향에 따라서 그런 주가가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뭐 올해 반기까지 해서 1조 3,600억입니다. 전년도에 1조 7,900억, 올해 반기만에 1조 3천억이면 아마 연간으로 따지게 됐을 때는 못해도 2조를 충분히 넘어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인 15조는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입니다. 보험주라든지 이런 이제 뭐 유통 관련주들이 오랜 기간 소외되었기 때문에 업종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요. 그렇단 말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보험 관련 섹터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업어서
이렇게 이제 상승을 쭉 하게 될 경우에는 업종퍼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요걸 비교 대상으로 좀 보기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적 그리고 유동성 장세에 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서듯이 시장에 뭐 많이 올라 있는 성장주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지만 아무래도 아직 여전히 덜 오른 종목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배당을 한 3% 이상 주고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로 매기는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로 라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동양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실적 대비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고 업종포보다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생명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간다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가 이제 시장이 딱 무너지면서 반등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무너질 때였나? 뭐 그쯤 됐던 것 같습니다. 한 8월 한 중순쯤 됐던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 라방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목표가라든지 뭐 손절가 다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진입을 하셔서 이제 수익을 좀 내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보험주들을 쭉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우상향 흐름은 당연히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배당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해 뭐 배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배당을 하지 않았던 종목이 갑작스럽게 배당을 할 가능성보다는 기존에 배당을 잘 해줬던 종목들이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뭐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떤 종목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우상향 흐름을 잘 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뭐 배당주 3%의 배당주 뭐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신다면 금융주 안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5% 이상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굳이 뭐 배당주를 찾으신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보험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험주 어제도 좀 상승 큰 종목들이 있었고 또 리츠 관련해서도 SK 리츠가 얼마 전에 상장을 한 바가 있어서 계속 배당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세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의 분석에 따라서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전송해 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개장까지 20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